부산의 한 고등학교. 수능을 마친 고3 교실에는 홀가분함과 대입 전형의 불안감이 동시에 느껴지는데 합격 진짜 축하해. 야 완전 부럽다. 그래가지 어떻게 그런 점수가 나오냐? 다 내 덕분이야. 친구들의 축하를 한몸에 받고 있는 유림양. 유림이 이번에 그거 수능 전과목 올백도 맞고 학교도 연세대학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막 진짜 최고예요. 완전 대박났어요 이번에. 임유림양은 2012학년도 수능에서 5과목 만점을 받고 연세대 언론영상홍보학부에 4년 장학생으로 합격했다. 저는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탐구 2과목에서 만점을 받았고요. 처음에 가채점을 했을 때만 해도 내가 뭘 잘못 적어왔겠지. 그래서 거의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성적표를 딱 받는 순간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그동안에 고생했던 걸 다 보답받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엄마 왔어. 그 사야지. 이렇게 좋은 일인데. 난 고생했는데 좋은 결과 나와가지고. 아이고 축하해. 고생 많았지. 엄마 눈물 날라 그런다. 너무 좋았어. 이렇게 좋은데. 하나뿐인 딸이 자랑스럽기만 한 어머니. 이렇게 웃을 수 있기까지 유림양과 어머니에겐 많은 고비가 있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최상위권이었던 유림양.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다. 유림아, 네 요즘 공부 안 하나? 왜 그렇게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데? 1학년 내내 힘들어하던 유림양에게 어머니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내가 정말 공부가 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하기 싫어. 진짜 하기 싫어? 그냥 하기 싫어. 어릴 때부터 나 엄마한테 항상 한 얘기가 있잖아. 엄마 왜 이모같이 대학 안 나와서 그랬잖아. 근데 엄마 정말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여건이 안 됐었어. 그게 제일 가슴 아파. 그래서 엄마가 니한테 항상 뜻하게 말 못할 것 같았어. 이렇게 해볼게. 고마워.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한 유림양. 지금까지 부족했던 노력의 양을 채우기 위해 선택한 공부법은 무조건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었다. 한 달에 약 15권 정도의 문제집을 풀 정도였다. 문제를 푼 만큼 만족감도 커졌고 쌓이는 문제집의 높이만큼 자신감도 높아졌다. 문제집의 양과 비례해 내신 성적도 최상위권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2학년 2학기 또 다른 벽에 부딪혔다. 내신 성적과 달리 모의고사 점수는 2등급에 멈춰 오를 줄을 몰랐다. 그렇게 또 한 번의 침체기가 찾아왔다. 한 3, 4개월 동안 제가 풀었던 영어 문제집만 이렇게 쌓아봤는데 제 무릎 높이까지 오더라고요. 그런데도 성적이 안 오르니까 그때는 내가 노력을 많이 안 해서 그런가? 싶어서 문제를 계속 풀었어요. 질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양으로 승부하겠다, 나 문제 많이 풀겠다 이래서 문제만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찾은 유림양. 안녕하세요. 축하한다. 선생님. 만점 맞았다. 당시 선생님은 공부량에 비해 모의고사 성적이 오르지 않던 유림양에게 결정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문제 푸는 양은 많지만 그 문제를 꼼꼼하게 짚어가는 그런 점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림랑 좀 이야기를 하고 그 한 문제 한 문제 보는 시각 또 문제 보는 눈을 좀 키우고 그다음에 왜 틀렸는가 앞으로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이렇게 좀 더 보강해야 되는가 거기에 좀 집중을 하라고 조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공부법을 찾아야 했던 상황. 과연 유림양의 공부법은 어떻게 변했을까? 제가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제가 2학년 때 풀었던 문제집.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3학년 때 풀었던 문제집이에요. 답과 단어의 뜻 정도만 쓰여있는 2학년 때 문제집에 비해 3학년 때 문제집은 확연히 다른 모습. 외국어는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기도 해서 그냥 문제 푸는 거 자체를 그냥 낙으로 삼고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냥 답 찾고 매기고 답 찾고 매기고 끝. 수능이랑 그냥 답 찾기고 답만 맞추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2학년 때 계속 문제만 많이 풀다 보니까 그 문제 이상의 응용력이나 이해력을 요하는 문제가 오면은 그거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법을 좀 바꿔봤어요. 3학년 때 영어 공부법에는 어떤 차이가 생긴 걸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다. 전처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지문을 읽고 답을 찾아냈다. 진짜 공부는 채점을 하고 난 후에 시작되었다. 그 첫 단계는 문장 분석. 문장 구성 요소들 품사별로 나눠 표시하고 단어들이 가진 역할을 파악했다. 이 과정을 통해 보다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었다. 2단계는 문장 분석을 통한 정확한 독해를 토대로 지문의 주제를 파악해 기록하는 것. 문장 분석 단계에서 발견한 모르는 단어들에는 따로 표시를 하고 그 뜻을 적었다. 다음으로는 해설지를 통해 세부적 문법을 확인했다. 해설지에 적혀있는 주요 문법과 그 활용법을 읽고 틀리거나 잘못 생각한 부분을 찾아 정리했다. 저는 이 처음에 that 이하가 목적절이라 생각을 했는데 that 이하의 절은 주격 보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에 동사가 was니까 목적절이 아니라 이게 보어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를 파악할 수 있었고 이런 잘못 생각한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짚어줌으로써 문법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게 하는 그런 점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 추론에 필요한 문장을 확인했다. 핵심이 되는 문장을 찾고 나면 그 문장을 바탕으로 주제를 추론해내는 과정을 따로 정리했다. 이 과정을 통해 주제 추론 문제를 푸는 훈련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임유림 양의 영어 지문 분석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문장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분석해 도형과 품사 기호로 표시했다. 그 다음으로는 꼼꼼히 독해를 하고 그 지문 전체 주제를 파악해서 적어 놓았다. 세 번째로는 모르는 단어에 표시를 하고 그 뜻을 정리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해설지를 참고해 지문 내의 세부적인 문법 사항을 확인하고 중요하거나 미처 생각지 못했던 내용을 보충해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주제 추론에 필요한 문장을 찾고 그 문장을 바탕으로 추론 과정을 정리했다. 처음에는 많은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저는 단어도 생각하고 주제문도 생각하고 빈칸 추론이 필요한 문장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어떻게 이 문법이 어떻게 응용돼서 나올까 또 생각하다 보니까 한 문제를 풀더라도 결국은 10문제에 해당하는 양의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문제를 풀어도 저는 그 100문제의 양의 공부를 한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확신이 서더라고요.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영어 성적도 많이 올라갔었어요. 공부법의 변화는 언어 영역에서도 나타났다. 그 증거가 바로 사이사이 종이를 끼워놓은 이 문제집. 제가 비문학 공부했었던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마인드맵 이렇게 했었던 종이를 끼워 놓은 그런 문제집입니다. 비문학이 약했던 유림 양은
다양한 자료 수집을 통해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들었다. 언어 영역에서 비문학 지문을 많이 틀려서 그게 고민이었는데, 그래서 선배들 말씀도 들어보고 그 인터넷 강의 같은 것도 하나씩 다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지문 구조화를 하면은 비문학 지문을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저만의 지문 구조화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먼저 유림양은 각 문단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단어나 어구의 표시를 하며 지문을 읽었다. 의미상 연결되는 키워드들은 같은 도형으로 표시해 그 연관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찾은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각 문단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때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정리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문단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처음 지문 구조화를 하면서 유림양이 가장 어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판단이 서지 않아 눈에 띄는 모든 사항들을 정리하다 보니 거의 지문을 베끼는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유림양이 찾아낸 방법은 지문에 딸린 문제를 확인하는 것. 결국 문제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단별로 내용을 정리한 후에 각 문단의 역할과 문단 간의 관계를 구조도로 만들었다. 촘스키가 언어와 정신관계에 대해서 주목을 했고, 여기서 LAD가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잖아요. 언어 습득기 가설에서도 LAD 얘기가 나오니까 대전제는 촘스키란 사람이 언어와 정신관계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번에서는 언어 습득기 가설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되어 들어가는 형태니까 1번, 2번은 같은 맥락이고 3, 4, 5에서는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야생화 고리바가 언어 습득은 접촉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5번에서 내려주고 있고, 3번에서는 야생화인 늑대소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4번에서는 고리바인 제이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시를 구체적으로 해주고 결론은 이렇게 내릴 수 있다라니까 일단 3, 4, 5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6번은 최종 결론이고, 그러나로 인해서 여기서 화제가 바뀌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조도가 완성되고 나면 문제를 풀었다. 예전에는 문제를 풀며 수시로 지문을 확인했지만 구조도를 그리면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문제를 맞췄다고 해서 유림양의 공부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데 중요하다고 얘기를 안 했구나. 문제를 맞췄다고 해서 제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맞췄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제하고 이 마인드맵을 비교해가면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채워놓고, 다음부터는 이런 점에 주의해서 봐야겠구나 하고 반성함으로써 이렇게 이렇게 지문을 조금 더 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우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까지 적고 나면 유림양의 지문 구조도가 완성된다. 지문 구조화를 하면서 언어 영역 성적은 안정적으로 1등급을 유지했다. 언어는 지문 속에 답이 모두 있는 그런 과목인데 절대 지문을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화 읽기를 시도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구조화 읽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제 지문의 구조가 눈에 쏙쏙 들어오고 글을 읽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읽고 있는 거를 보고 친구들은 너 미련하게 왜 그렇게 읽어?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 이런 말을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저는 이제 이 방법으로 정말 효과를 톡톡히 받고 수능에서도 만점을 얻게 되었어요.